정부가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은 해제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다시 방역 고삐를 잴 방침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송구하다며 첫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아들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어긴 게 없다고 밝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적시하며 단독범으로 지칭해 논란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불이 난 작업 선박이 화재 38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기습폭우로 지나던 택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주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냐 방역이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감안해 결단을 한 겁니다. 다만 추석 명절 직전인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시적 결정을 한 건 신규 확진자가 열 하루째 100명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명절까지 남은 2주 동안 국민 개개인이 방역에 더 유념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여 병상 규모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간호사와 환자, 간병인 등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현재까지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재활병원 그 병동 2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외래로는 다음 주부터 아마 열 거예요.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도 12명 더 늘었고 수도권 산악 모임 카페 관련해선 3명이 추가돼 38명이 됐습니다. 경북과 대전의 사업설명회와 충남 요양원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2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방역이냐 경제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결국 경제를 선택한 겁니다.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킵니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가장 불편했던 건 밤 9시 이후엔 밥을 먹을 곳도 술을 마실 곳도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내일부터는 일반 음식점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차를 마시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됐던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는 오늘 밤 12시부터 풀립니다. 내일부터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일반 음식점은 정상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아예 착석이 불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도 실내에서 취식할 수 있고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빠져 운영이 허용됩니다. 다만 방역 조치는 그대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에 따라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고위험 시설 운영은 여전히 중단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정부와 교계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고비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단기적 조치가 오히려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이런 두더지 잡기 시기에 방역 조치가 과연 지금 효과가 있느냐. 방역 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면 집합 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던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처지가 각각 다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차라리 짧고 강하게 대처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에 매출이 80% 이상 줄었던 프랜차이즈 술집점장 박준서 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단 2단계로만 내려가도 조금 숨통 정도는 트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인근 이탈리안 레스토랑 주인 노정규 씨도 거리두기 완화가 반갑긴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단계 정도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버틸 수 있는 정도였다고. 내일 실행할 거를 전날에 발표하는 것도 그런 거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온라인 개강으로 직격탄을 맞은 신촌 대학가 상권도 방역 완화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이걸 잡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확실히 잡아야 되잖아요. 저 어중쩡하게 또 내려놨다가 또 확장도 맞아요. 그럼 또 그때 올리고 내려갈 필요 없이 지금 할 때 더 연장해야죠. 이게 2주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도 뭐 열었다가 다시 또 닫아야 되고 이러니까 많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가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자칫 방역 실패로 고통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와 보직 청탁 의혹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 제기에도 긴 침묵을 지켜왔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SNS를 통해 송구하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 그리고 보직 청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의혹 모두가 거짓과 왜곡이라고 항변했는데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잘못한 게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윤태인 기자가 추 장관의 입장문 그리고 야당이 지적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첫 사과인 셈입니다. 추 장관은 아들 논란에 대해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묵묵히 기다리겠다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또 아들의 무릎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썼지만 그 정도 심한 질환이 아니라는 전문가 반론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근식 교수는 속내는 죄 없다는 고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장문에 단 한 줄의 해명도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정의당도 논란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입장문에서 그동안 침묵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다. 일각의 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검은색을 희다고 말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9개월째 수사를 미적대온 서울 동부지검이 인사권자인 추 장관의 이런 말들을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아들이 휴가 관련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핵심인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일각의 의심이라며 자신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치료 잘 받고 부대에 정상 복귀에 군복무를 잘 마쳤다며 미복귀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 아들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을 쥔 장관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이상 수사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사 관계자들도 이 페이스북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은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추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하라며 수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는 지난주 목요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국방부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왔기 때문에 이 브리핑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사실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브리핑 하루 전날 이 문제를 여당과 사전에 논의했던 겁니다. 야당은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와 여당이 입을 맞춘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와 23일 휴가는 문제가 없다는 6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국방부 차관과 기조실장 그리고 여당 국방위 의원 등이 만나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논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을 여당에 설명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이 규정을 공개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의 발표 이후 여당에서는 이번 주면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다 알려지게 되고 정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을 옹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여당이 대응 논리를 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명의 반박 논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예산안과 법안을 논의하던 끝에 휴가 규정을 설명한 것이며 사전 협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희 의원도 수사에 영향 없는 범위에서 규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고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 보신 것처럼 아들 군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장관이 처음 내놓은 입장문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해명이 적절했는지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 전날 당정 간 협의를 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취지의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세 갈래인데 부대 배치에 대해서 문의한 것, 그리고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 의혹, 그리고 이제 휴가를 연장한 특혜 의혹인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 장관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아들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위해서 추 장관 부부와 당시 보좌관이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좀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감정,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뭐 입장문을 보면 아들 몸 상태가 안 좋지만 엄마가 정치적인 어떤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서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안 가도 될 군대를 아들이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제 저희가 취재했던 것들이과 배치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에도 아들이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더라면 군대를 안 가도 됐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대로 서 씨의 같은 진단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병무청 규정대로라면 해당 무릎 질환으로는 면제인 5, 6급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이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은 또 없었습니다. 예, 뭐 서 씨 부대 군의관도 그런 기록을 남긴 적이 있는데 충분히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질환인데 외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진단서에 기재가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 씨가 23일간 휴가를 간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추 장관이 했습니까? 추 장관은 일단은 절차를 어길 필요가 없었다 이런 입장은 밝혔는데 예. 여기다 이제
수술 후에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군복무를 충실히 했다 이런 주장으로 읽힙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픈데 군대 갔다 이런 논리처럼 더 쉬어야 되는데 복귀했다 뭐 이런 논리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추 장관 입장문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시끄러워졌어요. 이제 군 안팎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의혹이 카투사 내부에서조차 좀 특혜성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던 것을 좀 감안하면은 추 장관의 입장 표명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현직 군 관계자들도 통원 치료의 경우 수술 이후 부대에 복귀해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카투사를 총괄했던 이철원 전 대령도 23일이나 휴가를 쓰는 것은 흔치 않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입장문에서 이제 눈에 좀 띄는 대목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추 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근데 국회에서 이미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전화를 받은 대위가 구체적인 상황까지 또 증언을 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맞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요 페이스북에 SNS에 검언 유착을 확신하고 사상 유례 없는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몰고 간 것은 뭐냐면서 이것이야말로 흰 것을 검다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로 들리고요. 자, 이제 국방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목요일에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에 대해서 이제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 그 전날 민주당과 이제 당정 협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네. 이건 문제가 절차상으로는 없는 겁니까? 국방부나 이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그런 추 장관 아들 논의를 했었다 이런 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정감사를 앞둔 워크숍 자리였고, 근데 이 자리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도 최근에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같이 논의를 했었다 이런 주장이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여당의 요구에 국방부가 브리핑을 한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국방부는 그 직전까지 규정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사전 협의가 아니라는 설명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에 대해 민주당 황희 의원이 단독범으로 지칭하며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표현을 수정하기는 했는데 여당에서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희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적시한 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도 규명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국회의원이 20대 청년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항의 댓글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2시간 30분 만에 당직병의 이름을 지우고 성만 공개한 뒤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 세력은 정치 공작 세력으로 수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거론한 신재민 전 사무관 등을 고발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이냐며 제정신이냐고 했습니다. 당직 사병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공범 운운까지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언어폭력이자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지층에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습니다. 황 의원은 SNS에 다시 글을 올려 개인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아니라며 당직 사병에게 불편함을 주어 유감이라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황희 의원은 또 당직 사병이 잠수를 탔다고 주장했는데 당사자인 현모 씨는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이든 국회든 증인으로 부르면 지금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재민 기자입니다. 잠수를 탔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각의 의혹 제기에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이든 국회든 나라가 증인으로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씨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유로 추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을 꼽았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을 했고 이제 그 친구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뭐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SNS에서 돌아다니는 지라시라니까. 실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현 씨는 최근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 신분이라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온라인 신상털이가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현 씨는 검찰에 당직 사병임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했다며 검찰이 추 장관 아들 통신 기록만 확인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틀 전 통영 앞바다에서 불이 난 선박이 바다에 떠 있다 결국 침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기습폭우가 내려 달리던 택시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는 구자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울어진 뱃머리에서 연신 불길이 치솟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50여 분 만에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난 11일 통영 앞바다에서 불이 난 케이블 작업선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침몰했습니다. 해경함정 연안척이 이틀 동안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선체 구조 등으로 완전 진화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발화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와 오늘 인천 앞바다에서는 요트와 레저보트가 잇따라 표류해 17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는 보령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한 척이 이제 꽃게잡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지나가던 배가 못 보고 이제 친 거죠. 제주 서귀포에서는 오늘 오전 1시간 만에 4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마을 도로를 지나던 택시가 물에 잠겼고 50대 운전기사는 택시 지붕 위로 몸을 피했다 2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쥐와 벌레가 나오는 창살안. 한 남성이 법봉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두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가 9살 때 심리치료를 받으며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는 당시 주치의에게 영원히 감옥에서 벌받았으면 좋겠다고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조두순이 치른 죄값은 당시 법정 최고형인 15년에서 3년이 줄어든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였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긴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술 먹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럼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봐줘야지.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잘못이고 술 먹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봐준다고.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놓고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자감독을 제도화했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에 성범죄자 전담 관리는 10명 중 1명꼴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도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32건에 달했습니다. 신상 공개나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고 해도 만약에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후에 대처를 해봤자 그건 또 벌어진 다음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법이 좀 강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소 후 살던 곳인 안산으로 가겠다고 한 조두순의 신상정보 비공개도 논란입니다.
2010년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이전 범법자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만기가 채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뒤늦게 조두순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조두순 공개 법안에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도 입법 추진 중입니다. 1:1 전자감독제도, 신상공개 제도만으로는 조두순의 재범을 100%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후 약방문식 입법으로 그치진 않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공기업 직원들은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급등해 이 기업들의 사내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시내 직장인 공기업만의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뮤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은 지난 7월 한 달간 50건의 주택 구입 자금 사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전의 경우 무주택자면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만 충족하면 1억 원 내에서 누구나 빌릴 수 있는데 올해 6월까지 월 평균 24.5건의 2배가 넘는 대출이 7월에 이뤄진 겁니다. 이른바 영끌 대열 막판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빌려준 주택 구매 자금은 올해 들어서만 360건, 316억 원. 이미 지난해 345억 원에 육박합니다. 3년 만에 대출액이 3배 가까이로 뛴 겁니다. 공기업 사내 대출 금리는 1.35%에서 3.31%,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과 달리 LTV나 DSR 등 대출 규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이나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도 대출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이런 특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상실감을 더 가중시키는. 공기업 사내 대출은 기관 예산 등이 활용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정이 사실상 투입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내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서 사내 대출 잔액이 남은 직원은 3,281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항공업계가 여객기를 개조하면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앉는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 수송에 나섰습니다. 류지연 기자입니다. 정비사들이 나사와 전기선을 신중하게 떼어냅니다. 좌석이 모두 빠진 텅 빈 기내엔 포장 화물들이 가득 들어챕니다. 여객기 화물칸에는 22톤 정도의 화물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269석의 좌석을 제거하게 되면 약 10여 톤의 추가 화물 탑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크게 줄어든 항공업계가 화물 수송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빈 여객기를 화물 수송용으로 써온 대한항공은 아예 보잉 777 기종 2대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해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번 달 여객기 2대를 화물기로 바꾸고 진에어와 티웨이 등 저가 항공사들도 화물기 개조를 위한 정부 승인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화물 수송을 늘리면서 항공업계 매출도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화물 운임이 지난해보다 80% 오르면서 2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깜짝 실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대단히 주목을 하고요. 이미 주요 항공사들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한항공의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화물 운임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원가 절감 등 항공업계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곳곳에서 신음이 나오고 있는데 농가들도 시름이 깊습니다. 지역 축제를 위해서 키워온 산천어와 송어도 또 학교 급식에 납품할 작물들도 출하를 못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산천어 수천 마리가 수조에서 헤엄칩니다. 뜰채로 건져보니 건강한 산천어가 펄떡거립니다. 대표적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에 공급하려고 키워온 산천어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졌고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지금. 매년 80만 마리, 190톤어치가 축제에 공급됐는데 축제가 안 열리면 대부분 폐사시켜야 합니다. 수요가 축제 말고는 없어서 97% 이상이 이미 100톤 이상 산천어 구매 계약을 맺은 화천군도 곤혹스럽습니다. 작년에도 한 40톤 가량을 못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퇴비화하는. 평창 송어 축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양식농가는 겨울 축제 기간에 맞춰 송어를 키워왔는데 축제는 이미 취소됐고 음식점 등에 납품하던 물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 왜냐면 사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코로나 여파는 학교 급식용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에도 미쳤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급식용 연근을 재배해온 친환경 농가. 학생들 먹을 거라고 유기농으로 재배해왔는데 코로나로 급식이 중단돼 매출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이 끝이에요. 각 학교로 농산물을 수송하던 유통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인터넷 판매 등 대책을 마련해 보지만 급식이 너무 수량으로 나가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급식용으로 구매한 물량 3,000톤에 1% 남짓만 일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되던 200톤 가까운 감자가 2주째 출고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계절과 시기에 맞춰 연간 생산량을 준비해온 농가는 코로나 특수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그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보험을 통해서 줄어드는 걸 보상해주면 되지만 또 질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위축들에 대한 피해잖아요. 조금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거고. 땀 흘려 가꾼 작물에 수확기가 다가올수록 이들 농가는 시름이 깊어집니다. 내년에 백신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죠, 한마디로. 내일이 안 보이니까요.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 추도 안건에는 이낙연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제 병역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 이게 지금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됐는데, 네. 자 이낙연 대표가 정말 추자도 안 꺼냈습니까? 네, 이 당대표 취임 이후에 열렸던 그 기자간담회, 또 최고위원회, 또 의원총회 등 공개 발언을 전부 찾아봤지만 추 장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추 장관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이 딱 한 번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이 윤영찬 의원의 이른바 카카오 들어와 문자, 이게 공개된 다음 날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네, 그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지난주 이 후반부터 일제히 추 장관을 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는 의혹들이 허 일병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군 생활을 마쳤으며 자녀들 문제 가지고 다루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네, 이 대표 발언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예. 이런 상황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낙연 대표는 허수아비고 이해찬 전 대표가 실제 민주당 대표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허수아비다. 네. 자, 이 대표가 그동안 너무 신중하다 이런 지적들을 좀 받아왔었고, 네. 그래서 본인도 뭐 달라지겠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이제 본인 색을 확실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국 사태 당시에 총리로서 간간히 소신 발언을 했던 것과도 좀 비교가 됩니다.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께서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청와대 기류를 좀 취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추 장관이 물러나면 전임자처럼 이제 검찰을 틀어질 후임자가 마땅치가 않고 또 이 자칫 주도권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넘어가면은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들이 작용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청와대하고 여권 지금 추미애 장관으로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기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막 당권을 쥔 이낙연 대표가 이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선 주자로서 또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싸고 나설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딜레마가 이 대표를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청와대에 이제 그립이 세고 힘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 대표도 이제 스탠스를 잡는 게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추미애 추도 안건에는 이낙연의 느낌표는 기다리다 지쳤어요로 하겠습니다. 벌들이 보이네요. 이 노래도 나오는군요. 예, 노래 가사입니다. 이 대표는 이 총선 전에 때로는 이 오만한 민주당의 버릇을 잡겠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에도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지만 이 지나친 침묵은 또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 이걸 피해가는 거는 어쨌든 지도자의 정도는 아닐 겁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통신비 이재명, 김경수 통했다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서 2만 원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 때문에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도 지금 비판을 하고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는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렸는데요.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천억 원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이 장면인데요. 핸드폰을 이리저리 들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직도 저런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했던 얘기도 아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는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자, 근데 친문 핵심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발언한 이런 내용들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아플 듯해요. 네, 그만큼 이 통신비 지원 정책이 얼마나 이 뜬금없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권인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조차 한 나라의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라면서 후세가 두고두고 조롱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이제 7조 8천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액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돈을 쓴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이 9천억 원을 이렇게 쓰는 게 왜 문제인 건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정이 이 아동 특별 돌봄비를 이 초등학생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고교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중고교생까지 다 주려면 5,60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반발하고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까지 모두 지원할 경우에는 600억 원 정도가 또 듭니다. 이 통신비 9천억 원을 아끼면 이런 형평성 논란을 다 잠재우고도 3천억 원 가까이가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을, 또 일부 네티즌들은 1인 1닭을 돌려서 전 국민 치킨 파티를 하자는 조롱성 대안도 내놨습니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군요.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먼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공감대가 넓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통신비 이재명, 김경수 통했다의 느낌표는 1조 빚내 작은 위로로 하겠습니다. 이 13살 이상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 빚내서 받는 위로금 2만 원에 국민들이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빚을 1조를 내는 거는 정권이 갚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어차피 갚는 거라는 거. 정권이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5분의 1에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방관도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휴대폰을 든 소방관 뒤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אנחנו ערים מ-5 בבוקר, עוד מעט 24 שעות. 도시는 회색빛으로 변했고 집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That was our garage, and we had just stored up thousands of dollars worth of food over the last few months because of the pandemic. And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 불에 탔습니다. 오리건주에선 큰 불 2건이 합쳐질 위험에 처하자 소방관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8명에 이릅니다. 1살배기 아기가 목숨을 잃었고 13살 소녀는 기르던 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실종자 수색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We're in the midst of a climate crisis. We are experiencing weather conditions the likes of which we've never experienced in our lifetime. 겨울 우기까지는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Do you know how many men I've lost under my command? 94. Except this time the mission is man. This Ryan better be worth it.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대전에 참전한 4형제 중 홀로 살아남은 막내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전우들이 사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목까지 잘 살라는 지휘관,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한 라이언의 고백에서 관객들은 한 명의 군인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게 국방의 기본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요즘 우리 국방부도 영화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서일병 구하기라고나 할까요? 유래를 찾기 힘든 23일의 휴가, 의료 기록도 내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했습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은 용산 배치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고 통역병으로 뽑아달라고 청탁까지 했다는 폭로도 나왔죠. 국방부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며칠 전에서야 특혜도 아니고 문제도 없다는 식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업무에 여념이 없는 여당 인사들과 사전에 당정 협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 같은 장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국방부 민원실에 병사들의 조롱성 민원 전화가 쇄도한 것도 분노 때문이었을 겁니다. 국방부가 60만 병사의 사기보다 서일병 심기를 살핀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장군 출신의 야당 의원은 무너진 군 기강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국방부를 원망합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언대에는 현역 육군 중령이 섰습니다. 그가 자신의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맞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The uniform I wear today is that of a United States Army. We do not serve any political party. We serve the nation.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런 결기와 사명감을 가진 군인이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나마 추 장관 측의 청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실명으로 청탁 사실을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그에 앞서 편법 휴가 의혹을 처음 증언한 당직 사병이 군인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은 국방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을 지키려는 것인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국방부의 서일병 구하기였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북쪽으로 자리하면서 강원 영서 북부와 경남 서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곳곳에선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전남 남부에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건강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초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3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